인구 2억 7천만 명의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000조 원이 넘는 GDP를 보유한 나라 인도네시아입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GDP는 1,378조 원으로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의 GDP를 모두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실상 동남아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봐야 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데, 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는 마치 제2의 일본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일본 기업들이 독점을 해왔습니다. 길거리에는 토요타, 다이하츠, 혼다, 미쓰비시, 스즈키 브랜드로 가득 차 있고, 한국의 현대차 점유율은 0.1%, 심지어 세계 1위 자동차 브랜드 폭스바겐은 인도네시아에서 점유율이 0%에 가깝습니다. 한 달에 20대도 못 팔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은 빛의 속도로 한국과의 하늘길을 막아버린 반면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여전히 운행할 것이라 밝혔고,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는데도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주변에 있는 병원이나 의료원에서 영문으로 작성된 건강 확인서만 함께 소지하고, 열이나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을 경우 여전히 입국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을 입국 금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밀접한 경제관계와 활발한 인적 교류를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라 전하면서 한국의 방역 능력 또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 화답했고, 결국 최근 한국 덕분에 인도네시아가 큰 고비를 넘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기로 유명한 일본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즉각 호의를 베풀었죠. 전 세계가 현재 번호표를 뽑고 한국으로부터 진단 키트를 받기 위해 5,920km에 달하는 긴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국이 진단 키트 우선 수출국 1순위로 미국,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포함시켰다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방역 물품을 수출해달라 부탁한 나라가 무려 117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산 진단키트가 정확하지 않다며 근거 없이 비판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이 유일하고,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이란 등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에서는 진단키트 상용화 절차를 몇 주 안에 끝냈다. 원래 진단키트를 상용화하려면 약 1년 정도가 걸리는데 미국이나 일본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라며 한국의 개발 속도에 놀랐다 전했고, 스콧 고틀립 전 미국 FDA 국장은 한국 보건당국자들의 보고는 매우 상세하다 라며 거의 2만 명을 검사했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당한 진단 능력을 보여준다. 한국은 하루에 3,000건이 넘는 검사를 할 수 있다며 감탄을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원하고 있는 한국산 진단 키트를 미국과 UAE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최우선적으로 수출한다 밝히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도 한국산 진단 키트를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단 키트가 현재 치료제만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의 핵심이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확진자들을 늦게 발견할수록 2차, 아니 3차, 아니 4차 확산까지 발생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게 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2009 금융위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에 일자리를 잃은 미국 인수는 무려 328만 명,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가에 있는 전문가들이 예측한 숫자가 150만 명인데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베트남은 더 심각합니다.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70%가 넘는 베트남 기업들이 줄 도산할 것이라는 보고서까지 나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상상을 초월하는 위기를 맞이할 뻔했죠. 조코이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으로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옮기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국산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에 48조 원을 투자하겠다 밝힌 일본 소프트뱅크의 마사요시 손은 이번 사태로 지금까지 무리하게 사들인 1140개에 달하는 자회사들이 위기를 겪자 긴급으로 자산 50조 원을 매각하며 현금을 확보하는 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무디스가 최근 일본 소프트뱅크의 신용 등급을 2단계나 하향 조정한 데 이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신용평가 기관 S&P마저 소프트뱅크의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을 일본이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는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 유력했던 한국 기업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죠. 해외 문화홍보원이 미국, 태국, 일본, 러시아 등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호감도는 100점 만점의 평균 80.3점,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은 96.4점을 주었습니다. 일본 혼자 20점이라는 황당한 점수를 매겼죠. 제2의 일본을 보는 듯했던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최근 한국과 각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적중함과 동시에 밴더빌트 대학교 로스쿨 출신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놀라운 교섭 능력이 더해지면서 인도네시아가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과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FTA보다 강력한 세파를 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보다 수십 발자국 앞선 위치에서 유리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은 관세 없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주도로 열렸던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을 찾은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자마자 형님! 이라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한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었던 베트남과 한국이 앞으로 투자를 늘려가게 될 인도네시아의 희비 격차가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일본에서 부총리 겸 재무상을 맡고 있는 여기 이분이 지난 13일 또 하나의 망언을 제조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은 2000년의 긴 세월에 걸쳐 하나의 언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왕조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는 여기밖에 없으니 그야말로 좋은 나라다. 라는 발언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익숙한 얼굴이기도 하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소다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찌된 게 잊을만 하면 뭐라도 자꾸 말을 해서 뉴스에 나오니까 당분간 얼굴 잊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4일 발표한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내 언론에서도 이 부총리가 후쿠오카현에서 열린 국정보고회에서 아까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것을 작년에 열린 럭비 월드컵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흥미있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럭비 월드컵 국가대표팀, 이게 특이한 게 토종 선수는 거의 없고 여러 나라에서 귀화를 해서 일본 대표팀으로 만들어 출전을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국가대표팀의 이름도 하나를 의미하는 원팀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시 언론들은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들 했었는데요. 당시에 자기들도 찔리는 게 있었는지 그건 혈통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뭉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대표팀 멤버들 사진을 보면 선수 속에 이름에 한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선수를 외국 출신 선수로 본다면 거의 절반 정도가 외국 출신 선수인데요. 아예 귀화를 한 건지 잠시 대회 때만 체류했다가 지금은 모국으로 돌아간 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었고요. 물론 럭비 하는데 외국 출신의 체격 좋은 선수가 있으면 팀에도 꽤 좋게 작용을 하겠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이렇게 외국 출신 선수들을 무리하게 끼워 넣은 것은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을 내다본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을 보고 굳이 인접 국가에서 이건 이래서 틀리고 저건 저래서 틀리다 라는 식의 지적을 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자국 내 언론이나 각종 단체들에서 틀린 얘기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홋카이도 지역의 아이누 협회라는 데서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누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보고 구글 번역기도 열심히 돌려서 알아본 결과 제가 봐도 그 발언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항의해서 끝나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아이누족이라는 북방의 소수 민족이 있었는데 지금의 일본 북부 섬 지역과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걸쳐서 원래부터 살고 있는 부족 국가였는데
인구는 약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784년 본토에서 개척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복을 하러 왔고 여러 가지 유혈 사태가 벌어진 후에 결국엔 접수를 당했는데요. 그것이 지금의 홋카이도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북부 개척 정책이라고 해서 본토에서 이주민을 열심히 보내서 원주민들과 본토인을 섞어놓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도 아이누족이었던 9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일본어를 못하고 아이누어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짧게 요약은 했지만 여튼 이런 역사가 불과 23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우리는 하나다, 단일민족 타령을 하니까 아이누 협회에서는 멘붕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하나라는 말이 도쿄 사람들만 해당되는 걸까요? 또한 예전에 올린 오키나와 슈리성 대화제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오키나와 섬도 원래는 류큐라는 나라였는데요. 비록 영토는 작았지만 그들도 약 4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엿한 국가였는데 결국 일제국의 침략을 받아 1879년에 강제 병합되어서 소멸했고요. 현재의 오키나와 현으로 바꿨던 사례가 있습니다. 연관된 영상은 후반부에 오른쪽에 링크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나의 민족 발언에 관련해서 논란이 생각보다 커지자 아소 부총리는 바로 태세 전환을 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것 또한 가관인 게 오해가 생기고 있다면 사죄하고 정정한다 라고 말했는데 뭐야 그럼 오해라는 건 듣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였다 이 뜻인가요? 무슨 오해라는 건진 모르겠지만 말을 먼저 하고 사과를 나중에 할 게 아니라 내뱉기 전에 생각은 한두 번쯤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난리가 난 와중에 자국 언론들도 화가 많이 난 모양인데요.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그의 발언이 평소보다 더 크게 국민들에게 화를 부른 것은 국정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계속되는 돌발 망언에 대해 책임의 피와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당당하게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다. 본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윤리관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면서 보기 드물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총무상으로 재직했던 2005년에도 우리는 하나의 문화, 하나의 문명, 하나의 언어를 가진 나라다 라고 발언을 해서 똑같이 욕을 먹은 적이 있다 라고 일침을 놨는데요. 정확히 15년 뒤에 똑같은 발언을 한 번 더 해서 굳이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망언 제조 실력으로는 2인자가 아닌 1인자답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망언을 상시로 제조하던 사람이 오늘 한 번 더 했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는데 의외로 내부적으로는 크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외신들까지 나서지 않더라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당일에 빠르게 사죄한다 발언까지 나왔네요. 오늘 소식